신규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면서 석 달여 만에 최다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을 분석한 뒤 거리두기 상향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 모더나가 자국 내 우선 공급 방침을 내세워 한국으로의 백신 공급은 석 달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혈전 부작용 논란에 모더나 공급 불안까지 더해져 11월 집단 면역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미국 등의 지지를 확보한 상황이어서 한 발 늦은 대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민주당 출신 공기업 수장 폭언 논란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40대 미결수가 8시간가량 이상 증세를 보인 끝에 구치소 내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사진료도 이뤄지지 않아 재소자 인권 논란이입니다. 서울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 지상 출입을 금지하자 택배기사가 배송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와 같은 구조인 세종의 한 아파트에서는 주민과 택배기사 간 소통으로 배달에 전동카트가 동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든 휴일 효과가 꺼지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석 달 만에 최대입니다. 서울에서만 실내 체육실 4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도권에서만 70% 넘는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점을 찍었던 3차 유행을 뛰어넘는 대유행이 올 거란 전망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백신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 상황 먼저 정은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가족과 이용자 등이 잇따라 감염되면서 관련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습니다. 무증상 감염도 많고 시트니 이용 안 하고 샤워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헬스장과 수영장, 사우나 등을 갖춘 서초구의 복합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14명이 추가 감염됐고 동작구의 한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11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환기가 잘 안 되고 공용 물품을 이용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용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컵, 운동복 등 개인용품을 사용하시고 학교와 학원, 직장 등 일상 곳곳에서 새 집단 감염이 속출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석 달 만에 가장 많은 731명이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의 70% 이상 집중됐습니다. 봄의 한가운데에 이르렀지만 잠시 숨 쉴 틈조차 주지 않고 코로나19는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와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 비율 등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400명 안팎에서 정체돼 있던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100명대에서 시작했던 3차 유행 규모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만을 강조해왔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내도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사령관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을 뿐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성급한 거리 두기 단계 완화가 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500명대 확진자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난달 말. 조금 더 시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석 달 만에 최대인 731명의 확진자가 나왔어도 정부 입장은 지켜보자입니다. 검증 사항을 좀 더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보고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은 겁니다. 대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지켜달라고 연일 당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역 사령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어떤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읍소에만 매달리던 정부는 내일부터 자치단체와 함께 방역 특별 점검도 벌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1, 2주 뒤에나 나타납니다. 그나마 백신 접종 전에 확진자를
200명대로 낮추겠다며 벌인 수도권 특별 방역 대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현재는 이미 격상 단계가 지났고 격상을 빨리 하고 방역 수칙을 좀 더 세심하게 3차 때 유행보다 훨씬 많은 확진자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월 거리두기 단계를 성급히 내린 데다 보궐선거 집회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허물었다며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혁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필요한 백신 수급 전망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제품별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더나 백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통화까지 해서 확보했다고 자랑했던 바로 그 백신이죠. 하지만 오는 7월까지 미국에 2억 회분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모더나 측이 밝히면서 당초 청와대가 공언했던 2분기 도입 약속은 사실상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업체 모더나사의 홈페이지입니다. 5월과 7월까지 각각 1억 도즈, 총 2억 도즈의 백신을 자국인 미국에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생산망 구축은 미국보다 1분기 정도 늦고 있다며 계속 확장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공급도 당초 청와대가 공언했던 2분기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며 도입 물량을 4천만 도즈로 2배 늘리고 도입 시기도 앞당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더나는 당초 내년 3, 4분기부터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 4분기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도입 계획이 변경된 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모더나가 생산한 전체 백신 1억 3,200만 도즈 중에 해외로 반출된 양은 1,500만 도즈에 불과합니다. 지난 1분기 전체 생산량이 약 1억 도즈인데 이런 생산 물량으로는 자국에 추가 공급하기로 한 2억 회분의 납품 시기를 맞추기에도 빠듯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우리나라가 600만 명분을 구입한 얀센 백신도 혈전 부작용이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사망자가 나오면서 어제 접종이 중단된 바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혈전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반대의 경우라면 얀센 백신 역시 접종 차질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 센터. 여성이 자신이 맞은 백신의 종류를 확인한 뒤 안도합니다. Yes. You don't have the Johnson & Johnson today. That's good. That's good. You didn't want the Johnson & Johnson. I didn't want the Johnson. Oh, okay. 얀센 백신을 맞은 48세 이하 여성 6명에게서 혈전증이 나타나 한 명이 숨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오늘 밤 예방접종 자문위원회를 열고 혈전증과 백신과의 연관성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접종을 재개할지는 내일 새벽 발표됩니다. 우리 정부는 미 CDC 결과가 나오면 관련 자료를 전문가들과 검토해 백신 도입과 접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입 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얀센 백신 600만 명분을 구매해 올해 2분기부터 도입해 접종할 계획이었습니다. 혈전증 때문에 백신 도입 자체를 취소할 가능성은 접종 계획에 중대 차질이 생겨 현재로서는 매우 낮습니다. 다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접종의 이득이 혈전 부작용의 해보다 크다고 결론 내더라도 일부 접종 기피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접종 후 혈전이 생긴 사례가 추가로 2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혈전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유는 뭔지 황병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전증이 나타난 사람은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입니다. 혈전은 하지정맥과 폐 등에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혈전증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생한 혈전증 이상 반응은 모두 5건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외에서 접종 후 혈전증이 보고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두 종류입니다. 두 백신의 공통점은 아데노바이러스를 매개체로 항원을 몸속에 전달한다는 점입니다. 이 바이러스 전달체가 혈전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바이러스 전달체에서 희귀혈전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굉장히 드문 빈도로 발생을 하지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반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유도합니다. RNA가 효소에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극초 좋은 보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관련 기술이 없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사정이 이렇습니다. 이제 또다시 정부의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정부는 우리가 좀 늦긴 했지만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고 백신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쳐왔고 올 11월면 전 국민 집단 면역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그제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백신 수급 상황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다고 자신한 것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멀어지는 집단 면역에 맞췄습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던 지난해 11월. 일반 예상과 달리 우리와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백신 확보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연말이 다가와도 손에 쥔 백신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권은 백신 접종이 임박한 나라들을 오히려 깎아내렸죠. 코로나 방역에서 실패한 미국과 영국이 백신 개발에서 앞서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했다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맞는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1, 2등으로 백신을 맞는 그런 국가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OECD 37개 국가 중 제일 늦은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 가장 물량이 많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최근 혈전 부작용이 제기돼 30세 미만이 접종 대상에서 빠지면서 당초 접종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죠. 지난 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직 예방접종센터가 문을 연 지역이 많지 않아 많은 동의 신청자들이 접종 시점을 통보받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아무 연락 없어. 현재까지 지금 백신 언제 맞아라 이런 소문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최근 정부는 대체 백신인 노바백스 제품을 확보한 사실을 강조했지만 6월부터 완제품이 출시되고 3분기까지 2천만여 분이 우리 국민들을 위해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 실제 도입 시기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상반기 내 국민 1,2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접종을 시작한 지 47일째인 어제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123만 명으로 전 국민의 2.39%입니다. 11월 정도까지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로 과연 정부가 목표한 11월 집단 면역이 가능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과거 서울시 재직 시절 자신이 만든 회사의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측근 채용을 문제 삼는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마사 회장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전에 없이 신속한 대응입니다. 보도에 차정성 기자입니다. 전효관 문화비서관은 2014년부터 4년 동안 서울시 3급 혁신기획관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전 비서관이 세우고 대표도 지낸 디자인 업체 A사는 50억 원 규모의 서울시 용역 사업을 따냈습니다. 이전 5년간 서울시 용역 수주 실적이 소규모 4건에 불과했던 A사는 전 비서관 임용 뒤 10억 원이 넘는 홍대 걷고 싶은 거리 등 4년간 총 12건을 수주해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박원순, 전효관 라인을 통하지 않고는 영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돌 정도예요.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으로 지난 2월 취임한 김우남 마사회장은 자신의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려다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너만 이렇게 기만당하면서 내가 12년 국회의원 빙으로 온 줄 알아. 전효관 비서관은 적법한 절차를 따른 수주였다고 해명했고 마사회는 부정 채용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실시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소속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한남 재개발구역에서 두 아들과 함께 집을 사들여 재개발 지역에서의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서울 한남 뉴타운 4구역 사업부진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2015년 1월 4구역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던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6개월 뒤 두 아들과 공동 명의로 사들여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달 시민단체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의 특수부 격인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발 혐의인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말 정의당도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만큼 관련 혐의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청장이 소유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 4구역의 보광동 다가구 주택 소유가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기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 남부경찰청은 2017년 9월 가족과 함께 경기 광명시 땅을 사들인 청와대 경호처 과장 A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내부 정보 기억 안 하셨습니까?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현직 LH 직원인 친형으로부터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보궐선거를 마친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긴 쪽도 진 쪽도 시끄럽긴 마찬가지인데 먼저 쇄신 움직임이 일었던 민주당 사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당 간판 후보들의 선거 패배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을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사선의 친문 핵심 홍영표 의원은 몸을 낮추면서도 과감한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습니다. 마지막 한순간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켜낼 사람. 내일 출마 선언을 하는 우원식, 송영길 의원도 모두 친문 의원으로 꼽힙니다. 역시 친문 핵심으로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윤호중 의원은 언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며 개판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렇게 이 당을 좀 분열시키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당 쇄신안 중 하나로 친문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친문 주자들은 단일 대우를 강조하며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출마를 검토 중인 김남국 의원은 조국 사태를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삼긴 어렵다며 닷새 전 동료 초선 의원들의 조국 반성문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당내 소장파인 조웅천 의원과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성역화된 조국 사태는 보수정당 탄핵처럼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조국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김종인 위원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두고 당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진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선 당권 주자들 간의 고성이 오갔고 최대 개파인 초선들도 모였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이 와중에 당직자를 폭행했던 송원석 의원은 탈당했습니다.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 퇴임 후 열린 국민의힘 첫 중진회의. 5선의 서병수 의원이 재보궐선거 결과는 젊은이들에게 정치를 펼쳐달라는 요구라며 동반 불출마를 주장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도부를 구성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비공개로 전한 뒤에는 당권 주자들 사이에 날선말들이 오갔습니다. 홍문표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진석, 주호영 의원을 겨냥해 담합을 한다고 비판하자 정 의원이 반박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초선들은 별도로 모여 차기 지도부 구성과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원내대표의 문제인데요. 되도록 빨리 그러나 순리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고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복귀에 선을 그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모레 금태섭 전 의원과 조찬회동을 합니다. 금 전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제3지대 세력화에 김 전 위원장이 힘을 보탤지 여부가 차기 대선 판도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직자 폭행 혐의로 당 윤리위에 회부됐던 송원석 의원은 다음 주 윤리위를 앞두고 탈당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지난달 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40대 미결수가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엎드린 자세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 과정에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만 유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저희 탐사보도 7 취재팀이 사망 당일과 전날 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를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그 화면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구치소 측이 최선을 다했는지 석연찮은 대목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독방에 엎드려 있습니다. 몸을 뒤척이다 무릎을 꿇고 쓰러집니다. 새벽 5시 13분쯤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입니다. 1시간 10여 분 뒤 교도관이 뛰어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지난달 8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미결수 46살 임진호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분 만에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턱이 처음부터 잘 안 벌어졌어요. 이미 강직이 와서 심폐소생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셨었고. 유가족 측은 임 씨가 8시간 넘게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구치소 측이 사실상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몸을 못 가누고 일어나지를 못하는데 조치를 취했어야죠. 순찰을 1시간에 한 번씩 돈다고 그랬어요. 법무부는 평소 취침 습관처럼 엎드린 채 발견됐다며 사망 전날 특이점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과수는 임 씨가 심장질환과 뇌손상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5분만 심장 정지가 유지되면은 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만큼 현장에서 심정지가 왔을 때 빨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경찰은 CCTV와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교정 당국의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그런데 사망 전날 임진호 씨는 식사도 못하고 잘 걷지 못할 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치소에는 주말이라서 의사가 없었고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교도관이 대신 진료를 했던 것으로 취재 결과가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입니다. 임진호 씨가 숨지기 하루 전 모습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던 임 씨가 수저를 놓고 바닥에 눕습니다. 잠시 뒤 휠체어를 타고 진료실로 향합니다. 당시 임 씨의 진료 기록에는 의식 상태가 떨어지지만 활력 징후상 특이 사항은 없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당시 임 씨를 진료한 사람은 간호사 자격을 가진 교도관이었습니다. 휴일이라 구치소에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기에 주간 평일에는 몇 분이 다 계시지만 휴일이나 야간에는 이제 집에서 대기를 하시는 거죠. 구치소 측은 재소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주말이라도 의사가 출근한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의식이 저하된 시점에서 대면 진료를 하고 확인했다 그러면은 아마 외부에 나가서 적어도 피검사와 CT나 MRI를 찍도록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는 15일 저녁 7시 55분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서는 동부구치소에서 일어난 의문의 죽음과 재소자의 인권 실태를 낱낱이 보도합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16개월 아기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장은 이 정인이 팔이 완전히 비틀려서 으스러진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정인이 양어머니 장모 씨를 태운 호송 차량에 엄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고성이 쏟아집니다.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는 1심을 마무리하는 공판에서 일부 학대 외에 살인과 관련된 공소 사실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장 씨는 정인이를 바닥에 던진 적이 있느냐, 밟은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사망 당일 배 부위를 수후에 때리고 흔들다가 의자 위로 놓쳤다며 아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석좌 교수는 정인이의 왼쪽 팔 아래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다며 이 정도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살인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부에겐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양 부모는 일부 학대 외에 나머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지난해 20대 취업준비생이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1년여 만에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중국에서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숨진 28살 A씨는 취업 준비에 한창이던 지난해 1월 검사를 사칭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가짜 검사는 A씨 명의의 통장이 금융사기에 사용됐다며 은행으로 유인했습니다. 전북 순창에 살던 A씨는 서울까지 올라가 현금 400여만 원을 건넸지만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된다는 말에 괴로워하다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숨진 A씨의 어머니는 보이스피싱 전화 한 통에 아들을 잃었다며 괴로움을 호소합니다. 전화 한 통화로 사라진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범죄자가 됐으니까. 아니 공무집행 방해죄가 얼마나 큰 거라고. 취업준비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40대 보이스피싱범 B씨가 지난달 30일 1년 2개월 만에 붙잡혔습니다. 보이스피싱 상담원 역할을 하던 B씨는 그동안 중국 호텔에서 지내며 호화 생활을 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급차를 산다든지 그다음에 고급 술집을 다닌다든지 굉장히 그런 식으로 호화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B씨 일당 98명은 2015년부터 100억 원대 보이스피싱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300명에 이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갖은 방법으로 마약을 들여오는 밀수범 적발 소식 이따금씩 전해드렸는데 또 한 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가발 속에서도 통조림 속에서도 마약이 발견됐는데 단속 3주 만에 무려 7톤에 가까운 양을 적발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여성의 가발을 벗겨내자 소시지처럼 포장된 코카인이 쏟아져 나옵니다. 통조림 캔 속에 야채와 고기를 걷어내고 나니 통조림 뭔 통조림이게? 비프? 밑바닥에 밀봉된 대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총 7개 들은 것 같은데? 관세청이 지난 2월부터 3주간 79개국 세관 당국과 마약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700kg의 합성 마약을 적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여행자들이 더 이상 쉽게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특송 우편이라든지 국지원 우편을 통해서 밀수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도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제조하고 유통시킨 일당 2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도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제조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50대 남성 A씨를 중심으로 마약 제조에서부터 창고 관리, 지역 판매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해온 혐의를 포착해 A씨 등 20명을 구속했습니다. 납수한 분량은 필로폰 1.2kg인데 시가 40억 원 상당이고 4만 명 정도가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경찰은 동남아 현지의 한국인 해외 공급책을 검거해 구속하는 한편 공범인 외국인 공급책도 추적 중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훔친 승용차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순찰차 석 대를 동원한 포위망도 뚫고 달아난 중학생들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겁 없이 운전대를 잡은 중학생은 물론이고 중학생의 속수무책이었던 경찰도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경찰차 세대가 골목길을 급히 내달립니다. 잠시 후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경찰차 세대를 들이받으며 포위망을 빠져나갑니다. 뒤늦게 경찰관들이 따라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쫓아와가지고 의리라도 안 이기고 막 저기 경찰 차를 길이 박아가지고 걔네들이. 지난 10일 새벽 경기 양평의 한 골목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6일 승용차를 훔친 13살 A군은 선배 2명과 번갈아 운전하며 양평 시내를 돌아다녔습니다. 차량 도난 신고를 받고도 나흘 동안 소재 파악을 못하다가 지난 10일 새벽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A군 등은 이곳에서 경찰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간 뒤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근처를 수색해 야산에 숨어있던 A군을 찾았고 나머지 2명도 잇따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 3명은 동네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택배 배송을 두고 일부 아파트에서 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이어졌죠. 주민들이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량 출입을 금지한 건데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택배 노조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개별 배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벌어진 택배 갈등 먼저 윤서아 기자입니다. 택배 기사들이 트럭에 실려있던 상자를 아파트 단지 입구에 내려놓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바닥에 깔린 택배 상자를 확인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몇 호요? 1000 아니에요? 203호. 지난 2일 택배 기사들의 배달 거부 사태가 벌어진 뒤 두 번째 택배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택배 노조 측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측이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 금지에 대해 사실상 대화를 거부했다며 예고대로 문 앞 배송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에 택배 기사는 물론 택배 이용자의 불편도 커졌습니다. 주민들은 택배 상자가 쌓여있는 이곳 아파트 입구까지 걸어 나와 물품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입주민들 사이에서도 햇밤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택배 쪽이랑 아파트 쪽이 문제 해결이 안 돼서 주민들만 불편하게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안전 문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차량 개조 비용과 과로 등을 이유로 택배 노조가 팽팽히 맞서면서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반면 양보와 배려로 해법을 찾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앞서 택배 갈등을 빚은 이 아파트와 같은 구조의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용 카트가 도입됐습니다. 택배 트럭보다는 주민 안전이 확실히 보장되는 데다 카트 유지 비용도 한 세대당 300원이면 되니까 반응이 좋을 수밖에요.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택배 기사가 아파트 입구에서 전동 카트에 짐을 싣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세대별로 배송할 물건을 확인합니다.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이 어려운 공원형 아파트 구조지만 전동 카트 덕분에 택배 기사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이거 있어도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여기는 없으면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걸려요. 아파트 단지에 전동 카트가 등장한 건 지난 2017년. 입주가 시작된 2016년부터 택배 차량 단지 진입 문제로 홍역을 치렀습니다. 입주 초기에 이제 택배 차들을 갖다가 지상 출입을 못하게 하니까 제일 처음에 택배 기사들과의 마찰이 상당히 심했었어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택배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지 못하자 택배 운송용 전동 카트 2대를 구입했습니다. 입주민과 택배 기사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저희들이 전동차를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그 부분은 서로 양해해 줬으면 좋겠다. 대당 1,000만 원에 구매한 전동 카트의 연간 유지 비용은 300만 원 가량. 입주민 656세대가 나눠서 한 달에 300원 가량 부담합니다. 입주민과 택배 기사들이 서로 슬기로운 선택을 하면서 아파트 택배 갈등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장을 받으러 온 일본 대사에게 오염수 방출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고 청와대 회의에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조차 국제적인 제소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선 정부의 뒷북 대처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이보시 신임 일본 대사와의 첫 면담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국제 제소에 유보적이었습니다. 데이터를 모아야지만 아마 그 이후에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통령 지시로 검토는 하지만 난감한 기색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서야 데이터를 찾겠다는데 확보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소가 쉽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뒷북 대처를 비판했고 그동안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해왔는지 분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일본과 무관심한 우리 정부를 비교한 여당 의원의 과거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64차 IAEA 정기총회에서 일본 관련 부대 행사 4번 했습니다. 우리나라 딱 한 번 했는데 코로나19 대응 행사였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어민들은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한국 수산업은 괴멸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출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국내 수비도 크게 줄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전국의 어민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켓을 든 수산업 종사자들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을 둘러쌌습니다. 찾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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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25개 수산단체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해 국민의 우려만으로도 우리 수산업은 괴멸적인 피해를. 수산물 시장 상인들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길까 한숨만 내쉽니다. 당연히 걱정되고 어쨌든 영향은 있지 않겠어요? 마트 수산물 코너엔 일본 수산물을 팔지 않는다는 안내판까지 등장했지만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 방류를 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수산물도 그게 안전하지 못하니까 걱정 많이 되죠. 실제로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당시 국내 수산물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수산물 소비가 급감했습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오염 방류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 독립적 심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정치권에서는 아예 도쿄 올림픽을 보이콧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우리는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일제히 일본의 무책임한 행동에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정작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나 중국이 방사능 물질을 더 많이 바다에 버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책임자의 입에서는 더 일찍 버렸어야 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엔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가 걸러지지 않은 채 남게 됩니다. 이 때문에 비난을 받자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중국이나 한국의 방출량보다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別にあの水飲んでもなんちゅうことはないそうですから私どもとしてはもうちょっと早くやったらと僕は思ってましたけど 일본 언론들도 우리나라 등에서 삼중수소를 더 많이 버리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같은 일본 정부 자료를 인용하면서 각기 다른 수치를 제시해 정부와 언론이 물타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한 일본 고위 관리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일본 내에서조차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怒りもありますし、本当に説明しないのに決定して本当にいいのかっていう。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져 중국에 이어 러시아 외무부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Может даже людям навредить, так как радиоактивный фон может повыситься. Из-за этого, как и в самом океане, так и радиоактивные воды могут прийти в другие части. 유럽연합도 투명성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한 뉴스 하나 전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승진 심사를 받을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인데 갈등 요소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에 20, 30대 남성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으로 승진심사 때 군복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전은 근로기준법과 남녀 고용평등법 위반 소지가 있어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차장급 진급 대상은 군 경력을 포함해 만 6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었습니다. 즉, 군대를 갔다 온 남성은 같은 해 입사한 여성보다 2년 정도 빨리 진급 대상이 됐었는데 군 경력 포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시민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성차별 문제를 뒤로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근속연수로 치는 거는 저도 조금 잘못됐다고 보고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만큼 그만큼 좀 다른 합당한 보상안이 좀 그러니까 공기업에서 하는 거면 근데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을 썼으니까 그걸 인정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지. 해당 공기업 내부에선 일부 남성 직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선배 세대가 누린 군 복무 혜택을 젊은 세대는 전혀 못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에 인사고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도 좀 더 성과 중심으로 승진 체계라든가 보상 체계를 바꿔 나가겠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직원의 승진 자격을 심사할 때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가 지난 2사 공급 대책의 핵심이었던 서울 도심 고밀개발 후보지 13곳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청량리역과 미아역 등이 선정됐는데 이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을 반영한 걸까요? 각종 혜택을 쏟아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오래된 빌라가 밀집한 서울 미아역 일대. 고층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 말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 일대를 포함해 서울 시내 13곳을 서울 도심 고밀개발 2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강북구가 11곳, 동대문구 2곳으로 1차에 이어 2차 후보지에도 강남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3곳의 후보지를 통한 예상 공급 물량은 약 12,900호이며 그간 발표된 후보지를 누적하면 약 6만 5천 호가 혜택도 쏟아냈습니다. 기존 토지주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경우 등기 후 곧바로 팔 수 있고 실거주 제한도 없습니다. 지분이 큰 경우 아파트 2채나 아파트와 상가를 한 채씩 받는 이른바 1+1 주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호응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대형 건물들은 주로 이건 없고 지금까지 LH에서 국민들에게 신리성을 다 잃었기 때문에 정부는 강남권에도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공공주도보단 민간 개발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여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 완화를 공언하면서 주요 민간 재건축 단지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압구정 대표 단지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 속도를 내면서 6개 구역 중 3개 구역이 조합 설립을 마쳤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정상 개최에 대한 의구심 속에 종합 10위를 목표로 한 태극전사들의 각오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이다솜 기자가 진천 선수촌을 다녀왔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을 준비 중인 태권도 간판 이대훈.
오직 올림픽 금메달에 한을 풀겠다는 각오뿐입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먼저 메달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책임감도 남다릅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그 분위기를 봤을 때 태권도가 조금이라도 더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서 시합을 뛰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효자 종목 펜싱에선 남자 사브르 에이스 오상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선수들의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사람들이 뭐 올림픽 꼭 해야 되냐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긴 한데 그 말은 뭐 더 이상 뭐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백신입니다.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마치고 마음 편히 훈련을 하고 싶은 게 선수들의 마음이지만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 계획은 미정입니다. 아직 뭐 본부에서 언제 어떻게 어떤 약을 하겠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답변을 사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금메달 7개, 종합순위 10위, 5회 연속 톱10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선수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남은 100일 막판 고슬땀으로 도쿄에서 금빛 승전고를 울리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해 태평양 7,000m 심해에서 발견된 새로운 종의 생물입니다. 새우를 닮은 이 갑각류에 학자들은 플라스틱을 먹는다는 뜻으로 플라스티쿠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화기관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쓰이는 페트가 나온 겁니다. 바다는 지구의 허파입니다. 지구 산소의 70%를 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산해냅니다. 인간은 영해라는 이름의 선을 그었지만 바다는 하나입니다. 서로 흐르고 통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버린 오염물질은 생명의 바다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너비 200km밖에 안 되는 대한 해협 너머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면 우리에겐 큰 욕이지만 일본인은 속마음과 겉마음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고전적인 일본 문화론 국화와 칼도 꽃을 사랑하면서 전쟁을 숭상하는 그 이중성을 갈파한 바 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기는 일본인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으뜸 가는 생활 규범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 폐 끼치지 말고 다른 나라의 상처를 배려하라고 배우지는 못한 듯합니다. 한일 갈등사의 많은 부분이 거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일본이 끝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방사성 물질 해양 오염 문제를 무책임하게 이웃나라에 떠넘긴 폭거입니다. 당장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의 심리적 충격이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면 7달 뒤에 제주도 근해 그리고 1년 반 뒤에는 동해 대부분에 이렇게 영향이 미칠 거라는 분석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화를 거친 기준치 이하의 방류라고 합니다만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실하게 협의하고 의견을 경청했는지 의문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더라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한 흔적도 그다지 보이지 않습니다. 삼중수소만 해도 30년쯤 더 보관하면 80% 넘게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둘러 방류를 강행한 배경에 국내 정치적 이유가 있다는 관측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책임에 최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수 방류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죽어도 남에게 폐 끼치지 않는다는 정신을 이웃과 세계에 증명해 보이기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4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일본 본색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지만 아침까지는 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안동은 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따뜻하게 입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20도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한파특보가 해제되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18도, 청주와 대전은 19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는데요. 이럴 때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이후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4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